2023년 11월 4일 새벽 2시 47분이었다. 경부선 야간 화물 호남 열차 KTX 화물 7호가 충청북도 옥천역을 통과하는 중이었다. 이 열차는 부산 물류센터에서 서울 수색역까지 운행하는 심야 화물 혼합 편성으로 일반 승객은 탑승이 불가했다. 12개의 객차 중 앞 5칸은 화물 컨테이너였고 6번째부터 9번째까지는 빈 좌석 보조 운송용 칸이었다. 기관사 홀로 운전하는 이 편성은 새벽 특성상 무인에 가까운 상태로 운행됐다. 기관사 정태석은 52세였다. 코레일에서 23년을 근무한 베테랑이었다. 그는 옥천을 지난 직후 뒷칸 쪽에서 비상 연동 신호가 들어온 것을 확인했다. 6번째 칸, 즉 보조 객차 1번 칸이었다. 빈 칸에서 비상 신호가 들어올 이유가 없었다. 정태석은 열차를 줄이지 않았다. 열차를 멈추지도 않았다. 규정상 무인 구간 비상 신호는 다음 정차역까지 진행 후 확인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그는 인터폰을 통해 비상 신호 위치로 2차례 통화를 시도했다. 응답이 없었다. 열차가 대전역에 들어선 것은 새벽 3시 12분이었다. 정태석은 열차를 세우고 차장 오한수를 6번째 칸으로 보냈다. 오한수가 칸문을 열었을 때 그는 입구에서 멈추었다. 그는 4초 뒤에 뒤로 물러서면서 정태석에게 무전을 쳤다. 기관사님, 사람 있어요. 정태석이 말했다. 살아있어. 오한수가 대답하지 않았다. 정태석이 다시 말했다. 살아있냐고. 오한수가 말했다.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가 말을 끊었다. 정태석이 말했다. 근데 뭐야. 오한수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관이 있어요. 5개요. 대전역 직원들이 달려왔다. 역 보안팀이 먼저 들어갔다. 형광등이 켜진 6번째 칸 안에는 좌석이 모두 접혀 있었고 그 자리에 목관 5개가 가로로 놓여 있었다. 관마다 하얀 천이 덮여 있었다. 관 사이사이에 국화 다발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관들 사이 바닥에 사람이 1명 더 있었다. 시신이었다. 남성이었다. 50대로 보였다. 좌석 발판 아래에 반쯤 숨겨진 상태였다. 그 시신에는 관이 없었다. 역 직원이 119에 신고한 것은 새벽 3시 24분이었다. 마포구 합정동 오피스 빌딩 50층 강역 탐정사무소에 전화가 걸려온 것은 새벽 4시 3분이었다. 강역은 자고 있지 않았다. 그는 서재에서 지난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있었다. 1980년생인 그는 43살이었다.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에서 16년을 보낸 뒤 사무소를 차린 지 3년이 되었다. 아버지 유산으로 경제적 자유를 얻은 뒤 그는 오직 진실이 이기는 사건에만 집중했다. 50층 창밖으로 한강이 새벽 불빛을 머금고 흐르고 있었다. 전화를 받았다. 형이었다. 혁아, 형. 강민혁의 목소리가 낮았다. 대전에서 이상한 게 터졌어. 야간 화물 호남 열차 6번째 칸에서 관이 5개 발견됐어. 그리고 시신 한 구가 바닥에서 나왔어. 시신은 관 밖에 있었어. 강혁이 말했다. 관들 안에는요. 강민혁이 말했다. 그게 문제야. 관이 이미 다 비어 있어. 검시 결과 아직 안 나왔는데 관 내부에서 혈흔 흔적이 나왔어. 최근 것으로 보인대. 강혁이 서재 의자에서 일어서면서 말했다. 열차는 어디서 출발한 거야? 부산 물류역이야. 심야 운행 편성이고 이 편성에 일반인이 탑승하는 건 원래 불가능해. 강혁이 말했다. 시신 신원은 아직이야. 신분증이 없었어. 지문 조회 중이야. 강혁이 말했다. 대전 내려가야 해. 강민혁이 말했다. 이미 이해나 씨가 알고 있어. 조금 전에 나한테 먼저 연락이 왔어. 일정 잡겠다고. 강혁은 전화를 끊고 복도를 보았다. 이해나의 방 불이 켜져 있었다. 이해나가 운전하는 검은색 대형 세단이 경부 고속도로를 달렸다. 새벽 5시였다. 고속도로는 텅 비어 있었다. 2998년생인 이해나는 분석화학 전문가였다. 강혁이 2년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스카우트한 인물이었다. 2026년 최신 버전 인공지능 세종 로봇을 능숙하게 다루는 그녀는 사무소의 분석과 추적을 담당했다. 운전 솜씨는 어느 기관의 전문 요원에게도 뒤지지 않았다. 이해나가 운전하면서 말했다. 탐정님. 세종이 열차 편성 정보 불러왔어요. KTX 화물 7호, 부산 수영구 물류터미널 출발 오후 11시 20분, 서울 수색역 도착 예정 오전 5시 40분.
6번째에서 9번째 칸은 비좌석 보조 운송 칸이고 이 칸에는 원래 화물 일부와 빈 좌석만 있어야 해요. 강혁이 말했다. 관이 5개라면 어느 구간에서 탑재됐는지가 핵심이야. 이해나가 말했다. 네. 그리고 탐정님, 탑재 구간 확인 전에 하나 더 봐야 할 게 있어요. 코레일 화물 혼합 편성에 관을 싣는 건 사실 일반적인 일이에요. 시신 운구 서비스로 신청하면 가능해요. 근데 그 경우 반드시 신청서를 내야 하고 담당자가 동행해요. 강혁이 말했다. 이번엔 서류가 없었어. 이해나가 말했다. 코레일 확인 결과 이번 편성에 운구 서비스 신청이 전혀 없었어요. 즉, 관 5개는 공식 절차 없이 실린 거예요. 강혁이 말했다. 그러면 운송 중 어딘가에서 탑재한 거야. 아니면 부산 출발 전에 이미 있었거나. 이해나가 말했다. 출발 전 체크리스트에 6번째 칸은 이상 없음으로 체크됐어요. 근데 그 체크를 한 직원이 누군지가 지금 조회 중이에요. 강혁이 창밖을 보았다. 충청도 지역의 새벽 들판이 빠르게 지나쳤다. 있는 것, 관 5개. 바닥에 시신, 관 내부 혈흔, 없는 것, 관 안에 시신들, 서류, 시신 신분증, 어색한 것, 관이 비어 있다는 것, 시신은 관 밖에 있다는 것, 그 3가지가 이미 하나의 구조를 암시하고 있었다. 대전역 화물 플랫폼에 도착한 것은 오전 6시 30분이었다. 현장은 이미 대전경찰청 광역수사대와 국과수팀이 둘러싸고 있었다. 강민혁이 확보해준 출입 허가증을 제시하고 강혁과 이해나가 6번째 칸으로 들어갔다. 칸 안은 형광등 아래에서 차갑고 조용했다. 관 5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모두 흰 천이 덮여 있었고 사이사이에 국화다발이 아직 신선하게 놓여 있었다. 시신은 이미 감식팀이 수습했고 바닥에 실루엣 테이프가 쳐져 있었다. 강혁이 칸 안으로 들어서면서 다시 3가지를 점검했다. 있는 것. 관 5개, 국화다발들, 흰 천, 바닥 실루엣, 좌석 레일을 따라 관이 배치된 흔적 없는 것, 운구 관련 어떤 서류도 없었다. 관을 이동시키기 위한 운반 도구가 없었다. 사람이 이 칸에 있었다는 흔적, 즉 음식 포장지나 물병이나 개인 소지품이 없었다. 어색한 것, 국화다발이었다. 국화는 아직 싱싱했다. 꺾인 지 하루 이상이 지나지 않은 상태였다. 즉 이 관들과 국화가 이 자리에 놓인 것은 불과 수시간 전이었다. 강혁이 감식팀장에게 물었다. 관 안에서 혈흔 나왔다고 했는데 어느 관이에요? 감식팀장이 1번째 관을 가리켰다. 강혁이 다가가서 천을 살며시 들었다. 관 뚜껑은 열려 있었다. 안쪽은 비어 있었다. 내부 흰 천 위에 검붉게 번진 혈흔이 있었다. 그 혈흔의 위치가 사람의 머리 쪽에 해당하는 곳이었다. 이해나가 말했다. 탐정님. 국화다발에 봉투 하나가 있어요. 강혁이 돌아보았다. 이해나가 장갑을 끼고 2번째 관 옆 국화다발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집어들었다. 하얀 봉투였다. 밀봉되어 있었다. 겉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다. 이해나가 읽었다. 1번째 것은 열차에 있다. 강혁이 그 문장을 들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해나가 말했다. 탐정님, 이건 메시지예요. 강혁이 말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것들을 배치했어. 관을 놓고 국화를 꽂고 메시지를 남겼어. 이해나가 말했다. 1번째 것이 열차에 있다면 2번째, 3번째 것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강혁이 말했다. 그리고 바닥의 시신이 그 이야기의 일부야. 대전역 인근 경찰서 임시조사실에서 시신 신원 확인 결과를 기다렸다. 오전 9시에 결과가 나왔다. 지문 조회 결과 시신의 신원은 이도현이었다. 57세, 부산 남구 거주. 직업은 해운물류업체 이도현물류 대표. 강혁이 강민혁에게 전화했다. 형, 이도현이라는 사람 검색해봐. 부산 해운물류 대표야. 강민혁이 잠시 후 말했다. 혁아, 이 사람 좀 있어. 해운물류 중견규모 업체 대표인데 2년 전에 부하 직원 횡령 건으로 경찰 조사받은 기록이 있어. 거기서 끝났는데 그리고 3년 전에 사업 파트너 소송이 있었어. 상대방이 배임으로 고소했는데 무혐의로 끝났어. 강혁이 말했다. 소송 상대방이 누구야? 강민혁이 말했다. 박재훈이라는 사람이야. 이도현하고 15년 동안 동업했던 사람이야. 소송 후에 동업관계 완전히 끊어졌어. 강혁이 말했다. 박재훈 지금 어디에 있어? 강민혁이 말했다. 그게 이상한 거야.
3년 전 소송 이후로 박재훈 행방이 파악이 안 돼. 출국 기록도 없어. 그냥 사라진 거야. 강혁은 잠시 생각했다. 이해나가 옆에서 태블릿을 보다가 말했다. 탐정님. 관이 5개예요. 그런데 박재훈이 사라진 게 3년 전이고 그 이후 행방불명이에요. 혹시 관 중 하나가 강혁이 말했다. 아직 확신하면 안 돼요. 그러나 확인해야 해. 강혁이 대전경찰청 광역수사대 팀장에게 말했다. 관 5개 전부 정밀 감식 요청해야 해요. 혈흔 DNA 분석 포함해서요. 강혁과 이해나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개봉했다. 봉투 안에는 카드 크기의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다. 흰 종이에 검정 잉크로 프린트된 텍스트였다.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7호차 6번째 칸에 5개의 관이 있다. 첫 번째 것은 열차에 있고 나머지는 도시 안에 있다. 이도현 대표는 5번의 빛을 껐다. 빛이 꺼진 순서대로 찾아라. 첫 번째 빛은 부산 동구였다. 강혁이 그 내용을 2번 읽었다. 이해나가 말했다. 탐정님. 5번의 빛을 껐다는 게 5명의 피해자를 의미하는 거 아닐까요? 강혁이 말했다. 관이 5개야. 시신은 이도현이 1명. 그러면 이도현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가 먼저 결정되어야 해. 이해나가 말했다. 메시지를 쓴 사람이 이도현을 가해자로 지목하고 있어요. 5번의 빛을 껐다는 표현이 이도현이 5명을 해쳤다는 의미처럼 읽혀요. 강혁이 말했다. 그러면 이 메시지를 쓴 사람은 누구야? 피해자 중 1명이거나 피해자 관련 인물이야. 아니면 이도현 자신이 자백을 남긴 거야. 이해나가 말했다. 탐정님, 이도현 자신이 이 메시지를 썼다면 자신이 죽기 전에 자백을 남긴 거예요. 그러면 이도현이 스스로 이 열차에 탔다는 건데. 강혁이 말했다. 아니야. 이도현이 바닥에 쓰러진 상태였어요. 자의로 누운 게 아니야. 그는 살해됐을 가능성이 높아. 그러면 메시지는 이도현을 죽인 사람이 남긴 거야. 회의실이 한 박자 조용해졌다. 이해나가 말했다. 탐정님, 그러면 이 사건은 이도현이 저지른 과거의 5가지 범행에 대한 복수극이에요. 첫 번째 빛은 부산 동구였다. 강혁과 이해나는 대전에서 부산으로 내려갔다. 이해나가 운전했다. 고속도로 위로 11월의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다. 이해나가 운전하면서 말했다. 탐정님. 세종이 이도 현물류에 대한 기록을 수집했어요. 20년 전에 창업했어요. 처음에는 박재훈과 공동으로 했는데 15년쯤 같이 하다가 소송으로 끊어졌어요. 이도 현물류가 급성장한 게 10년 전 이후예요. 그때부터 하청 업체들을 여러 개 끌어들이면서 규모를 키웠어요. 강혁이 말했다. 하청 업체 관계가 어떤 상태였어? 이해나가 말했다. 세종이 관련 기사를 뽑아냈는데요. 5년 전에 이도 현물류 하청 운전기사 30명이 노동부에 임금 체불 진정을 냈어요. 이도현 쪽이 계속 미루다가 결국 일부만 합의하고 끝났어요. 그리고 4년 전에 하청업체 사장 1명이 사업장 부도 처리됐어요. 이도 현물류가 계약을 일방 해지하면서요. 강혁이 말했다. 그 사장 이름은 이해나가 말했다. 김태호, 당시 46, 부산 동구에서 운송회사 운영했어요. 계약 해지 이후 회사 망하고 이듬해에 행방불명으로 실종 신고 기록이 있어요. 강혁이 말했다. 부산 동구 첫 번째 빛이야. 이해나가 말했다. 탐정님, 김태호가 첫 번째 피해자일 수 있어요. 강혁이 말했다. 가족이 있어. 이해나가 말했다. 딸 하나요. 현재 25살. 이름은 김소율. 부산에 살고 있어요. 부산 동구 초량동 한 원룸 건물 앞이었다. 이해나가 미리 연락을 취해 두었다. 김소율은 인기척을 듣고 문을 열었다. 25살의 그녀는 작고 여위였다. 눈이 선명하고 컸다. 그러나 그 눈 안에 오래된 무언가가 고여 있었다. 강혁이 신분증을 제시했다. 김소율 씨, 아버지 김태호 씨 관련해서 여쭤보러 왔어요. 김소율이 강혁을 보다가 문을 더 열었다. 거실이라고 하기에는 좁은 공간이었다. 작은 탁자 위에 아버지로 보이는 중년 남성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강혁이 자리에 앉으면서 말했다. 아버지가 어떻게 사라지셨는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어요. 김소율이 말했다. 4년 전이에요. 이도 현물류가 계약을 끊어버린 이후에 회사가 망했어요. 아버지가 빚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없어졌어요. 경찰에 신고했는데 자기 의지로 간 거라고 했어요. 가출로 처리했어요.
강혁이 말했다. 아버지가 이도현 씨를 원망하셨나요? 김소율이 잠시 강혁을 보다가 말했다. 아버지가 마지막에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강혁이 기다렸다. 김소율이 말했다. 그 사람이 우리를 없애려 한다고 했어요. 이도현이요. 계약만 끄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무언가를 알고 있어서 입을 막으려 한다고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충격을 받아서 그런 말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강혁이 말했다. 그 무언가가 뭔지 아세요? 김소율이 고개를 저었다.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아버지 친구분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이도현 물류 창고에서 이상한 것들을 보셨다고. 사람들이 드나드는데 물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분이 그 말을 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연락이 끊어졌어요. 이해나가 조용히 기록했다. 강혁이 말했다. 그분 이름이 뭐예요? 김소율이 말했다. 박재훈이라고 하셨어요. 강혁과 이해나는 서로를 보았다. 이도현의 3년 전 소송 상대방, 15년 동업자, 그리고 4년 전 김태호에게 창고 이야기를 전한 사람, 세종이 박재훈에 대한 모든 자료를 수집했다. 이해나가 분석 결과를 보고했다. 탐정님, 박재훈. 2020년 이후로 모든 공식 기록이 멈췄어요. 마지막 신용카드 사용이 2020년 3월이에요. 핸드폰 마지막 위치 신호가 부산 사하구예요. 그 이후로 전혀 없어요. 강혁이 말했다. 3년 전이야. 이해나가 말했다. 네. 그리고 탐정님, 이도 현물류 창고가 부산 사하구에 있어요. 박재훈의 마지막 신호 위치 근처예요. 강혁이 말했다. 박재훈이 창고에서 무언가를 봤어. 그리고 그 직후에 사라졌어. 이해나가 말했다. 그리고 탐정님, 관이 5개였잖아요. 그중 혈흔이 나온 건 첫 번째 관이에요. 나머지 4개는 혈흔이 없어요. 그러면 그 4개의 관에 사용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 감식 결과를 확인해야 해요. 강혁이 말했다. 감식 결과 언제 나와? 이해나가 세종에게 확인을 시키면서 말했다. 오늘 저녁이나 내일 아침이에요. 강혁이 말했다. 메시지가 말했어요. 나머지는 도시 안에 있다고. 나머지 피해자들이 어딘가 도시 안에 있다는 거야. 그리고 첫 번째 빛이 부산 동구라고 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빛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야 해. 이해나가 말했다. 탐정님. 5번의 빛이 이도현이 피해를 입힌 5명의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을 찾는 게 방향이에요.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세종이 이도 현물류와 관련된 피해 사례를 전수조사했다. 이해나가 분석 결과를 정리해서 강혁에게 보고했다. 탐정님, 세종이 이도현 관련 실종 신고 기록을 찾아냈어요. 지난 5년 사이에 이도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었던 인물들 중 행방불명된 사람이 총 4시예요. 강혁이 말했다. 말해봐요. 이해나가 말했다. 김태호, 부산 동구, 4년 전 실종. 이미 알고 있는 분이에요. 두 번째로 임수찬, 부산 서구, 5년 전 실종. 이도현물류 전 재무이사였어요. 회계 부정을 제보하려다가 해고됐고 그 이후에 사라졌어요. 세 번째로 최기환, 경남 창원, 3년 전 실종. 이도현물류 운송계약업체 대표였는데 이도현 측의 불법 운송 행위를 신고하려다가 역고소당하고 파산했어요. 그 이후에 가족들과 연락이 끊어졌어요. 강혁이 말했다. 네 번째, 이해나가 말했다. 박재훈이에요. 이도현의 전 동업자, 3년 전 실종, 그리고 5번째는 탐정님 이 부분이 좀 달라요. 강혁이 이해나를 보았다. 이해나가 말했다. 5번째는 정희선이에요. 29세, 이도현의 전 비서였어요. 2년 전에 이도현을 성희롱으로 고소했는데 소취하로 끝났어요. 이후에 이도현 측으로부터 지속적인 협박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1년 전부터 연락이 끊어졌어요. 강혁이 말했다. 정희선은 경위가 다른 피해자야. 이해나가 말했다. 네, 근데 탐정님, 이 5명이 모두 이도현과 이해관계가 있었고 모두 사라졌어요. 그리고 관이 5개였어요. 강혁이 천천히 말했다. 5개의 빛, 5명. 강혁은 강민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이도현물류 부산 사하구 창고 수색 영장 받을 수 있어. 강민혁이 말했다.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강혁이 말했다. 피해자 5명 실종 패턴, 이도현과의 이해관계. 박재훈 마지막 신호가 창고 근처야. 강민혁이 말했다. 패턴만으로는 영장이 안 나와. 뭔가 하나 더 있어야 해. 강혁이 이해나를 보았다.
이해나가 말했다. 탐정님. 세종이 이도 현물류 사하고 창고 주변 거리뷰 분석을 돌렸어요. 창고 진입로 쪽에 인근 편의점 CCTV가 있어요. 이 편의점 영상을 확보하면 박재훈 마지막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어요. 강혁이 강민혁에게 말했다. 형, 사하구 편의점 CCTV 2020년 3월분 보존 요청해줘. 내용 확인되면 영장 근거될 수 있어. 강민혁이 말했다. 보존 요청은 할 수 있어. 23년이 아니라 3년 전이니까 복원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해볼게. 감식 결과가 밤에 도착했다. 관 5개 내부 분석 결과였다. 첫 번째 관에서는 혈흔과 채모가 발견됐다. 두 번째 관에서는 흔적이 없었다. 세 번째 관에서는 미세 토양 성분이 발견됐다. 네 번째 관에서는 합성 섬유 조각이 있었다. 다섯 번째 관에서는 여성 머리카락이 발견됐다. 이해나가 말했다. 탐정님, 세 번째 관의 토양 성분을 세종이 분석했어요. 창원 지역 특유의 중금속 함유 토양 성분과 일치해요. 창원은 공업지역이잖아요. 강혁이 말했다. 세 번째 실종자 최기환이 창원 출신이야. 이해나가 말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관의 머리카락은 여성이에요. 2년 전에 실종된 정희선이 여성이에요. 강혁이 말했다. 관 안에서 발견된 흔적들이 피해자들과 지역별로 대응해. 이해나가 말했다. 탐정님, 이건 누군가 일부러 단서를 남긴 거예요. 관마다 피해자와 연관된 흔적을 넣어놓은 거예요. 메시지와 함께요. 강혁이 말했다. 범인이 경찰이나 수사기관이 이것을 찾아주기를 바란 거야. 그러나 직접 신고는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도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거야. 이해나가 말했다. 탐정님, 범인은 복수를 했어요. 이도현을 죽였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도현이 저지른 일을 세상에 알리려 해요. 근데 자신이 직접 나타나면 살인 혐의를 받으니까 이렇게 간접적인 방식으로 알리는 거예요. 강혁이 그 말을 듣고 생각에 잠겼다. 이 사건의 범인은 단순한 살인자가 아니었다. 5명의 피해자를 대신하여 그 진실을 세상에 남기려 했다. 그것이 왜 관이었고 왜 열차였는지를 설명했다. 다음 날 아침이었다. 강민혁에게서 연락이 왔다. 혁아, 편의점 CCTV 복원됐어. 2020년 3월 17일 오후 10시 20분에 박재훈이 편의점에서 잡혀. 강혁이 말했다. 누구랑 같이 있어? 강민혁이 말했다. 혼자야. 근데 거기서 구매하고 나서 창고 방향으로 걸어가. 그리고 20분 후에 이도현이 창고 쪽에서 나오는 게 잡혀. 그 이후로 박재훈 영상이 없어. 강혁이 말했다. 이도현이 창고로 박재훈을 데리고 들어간 거야. 강민혁이 말했다. 영상만 가지고는 그렇게까지 단정 못해. 근데 이걸로 영장은 나와. 오늘 사하고 창고 진입할 수 있어. 강혁이 말했다. 지금 부산이야. 바로 갈게. 이도 현물류 사하구 창고는 부두 인근 공업지역 안에 위치해 있었다. 2층짜리 콘크리트 건물이었다. 외벽에는 이도 현물류 로고가 부착되어 있었다. 영장을 집행하는 경찰과 함께 강혁과 이해나가 진입했다. 1층은 일반 물류 창고였다. 컨테이너 박스와 팔레트들이 줄지어 있었다. 2층이었다. 2층 계단을 오르는 순간 강혁은 특유의 냄새를 맡았다. 석회 계열의 화학물질 냄새였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강혁은 형사 시절의 경험으로 즉각 알았다. 2층 끝 잠긴 문 앞에서 경찰이 문을 강제 개방했다. 방 안은 어두웠다. 불을 켜자 바닥 곳곳에 작업 흔적이 있었다. 바닥 일부가 콘크리트로 새로 채워져 있었다. 3군데였다. 강혁이 감식팀에게 말했다. 3군데 모두 발굴해야 해요. 감식 작업에 2시간이 걸렸다. 3군데에서 각각 한 구씩 시신이 나왔다. 3구였다. 성별은 2 남성 1 여성이었다. 이해나가 태블릿을 보면서 낮게 말했다. 탐정님, 남성 2명이 임수창과 최기환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여성이 정희선일 수 있어요. 강혁이 말했다. 그러면 박재훈과 김태호는? 이해나가 말했다. 이 창고에 없어요. 다른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강혁이 방안을 다시 살폈다. 있는 것. 3군데의 콘크리트 재타설 흔적, 석회 계열 냄새, 작업 도구들, 없는 것, 박재훈과 김태호의 흔적. 어색한 것, 방 한쪽 구석에 작은 금속 상자가 있었다. 잠겨 있지 않았다. 강혁이 장갑을 끼고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종이 다발이 있었다.
회사 내부 문서들이었다. 거래 내역서와 계좌 이체 기록이었다. 이도현 명의의 계좌에서 특정 계좌들로 수십 번에 걸쳐 현금이 이동한 기록이었다. 거래 상대방 계좌는 실명이 아닌 가짜 법인 명의였다. 그리고 마지막 종이에 손으로 쓴 메모 한 장이 있었다. 이 문서가 끝이다. 찾는 사람이 있다면 처음부터 전부 가져가라. 강혁이 이해나에게 말했다. 이 문서를 넣어둔 사람이 누구야? 이해나가 말했다. 범인이에요.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온 사람이에요. 강혁은 그날 저녁 호텔 회의실에서 세종과 함께 모든 자료를 다시 검토했다. 이도현을 죽인 사람, 열차에 관들을 배치한 사람, 메시지를 남긴 사람, 그리고 창고의 금속 상자에 문서를 넣어둔 사람. 이 사람은 5년에 걸쳐 이 모든 것을 준비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사람은 5명의 피해자 모두와 접점이 있어야 했다. 강혁이 이해나에게 말했다. 5명이 공통적으로 알고 있던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범인이야. 이해나가 세종을 통해 5명의 관계망을 분석했다. 결과가 나왔다. 이해나가 화면을 강혁에게 보여주었다. 탐정님, 5명 전원이 공통적으로 접점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은 서정우. 현재 42세, 이도 현물류 전 운송팀장이에요. 2년 전에 퇴직했어요. 강혁이 말했다. 이유가 뭐야? 이해나가 말했다. 정의선 성희롱건 이후에 이도현 쪽에서 서정우를 밀어낸 것으로 보여요. 서정우가 정의선 편을 들었어요. 강혁이 말했다. 그러면 서정우는 정의선 사건을 알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다른 4명도 알고 있었던 거야. 이해나가 말했다. 네, 세종이 서정우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봤는데요. 최근 1년 사이에 부산 동구 창원 서구를 여러 차례 방문한 기록이 있어요. 이 장소들이 피해자들의 거주지와 겹쳐요. 강혁이 말했다. 서정우가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러 다닌 거야. 준비를 위해서. 이해나가 말했다. 그리고 탐정님, 서정우가 마지막으로 공식 위치가 확인된 게 사흘 전이에요. 2023년 11월 1일 부산 남구에서요. 강혁이 말했다. 부산 남구는 이도현물류 본사가 있는 구야. 이해나가 말했다. 네. 강혁이 강민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서정우라는 인물 조회해줘. 강민혁이 30분 후에 다시 전화를 걸었다. 혁아, 서정우, 이도현물류 전 운송팀장, 2년 전 퇴직, 그리고 혁아, 이 사람 주목할 게 있어. 강혁이 말했다. 뭔데? 강민혁이 말했다. 서정우의 가족관계야. 5년 전에 부인을 잃었어. 사고로. 그 사고가 이도현물류 운송 차량과 관련된 사고야. 이도현 측 차량이 서정우 부인의 차를 추돌한 거야. 그런데 이도현 측이 사고를 은폐하고 합의금 대신 합의서를 받아냈어. 서정우 부인은 그 사고 후유증으로 6개월 만에 사망했어. 강혁이 멈췄다. 강민혁이 말했다. 서정우가 이도현을 용서하지 않은 거야. 그리고 그 이후로 이도현물류에 계속 있으면서 내부 자료를 수집한 거야. 피해자들이 사라질 때마다 그 정황을 확인하면서 증거를 모은 거야. 강혁이 말했다. 2년 전에 퇴직한 건 준비가 끝났기 때문이야. 강민혁이 말했다. 혁아, 서정우 지금 어디 있는지 아직 몰라. 사흘 전 이후로 위치가 확인이 안 돼. 강혁이 말했다. 열차에 이도현을 싣고 사라진 거야. 강민혁이 말했다. 문제는 이 사람 잡아야 한다는 거야. 강혁이 잠시 침묵했다. 이해나가 세종을 통해 서정우의 마지막 흔적을 추적했다. 사흘 전 부산 남구에서의 위치 신호 이후 서정우의 핸드폰은 꺼져 있었다. 그러나 세종이 부산역 출발 기록을 확인했다. 사흘 전 밤 10시 50분 부산역에서 교통카드 사용 기록이 있었다. 이해나가 말했다. 탐정님, 서정우가 사흘 전 밤에 부산역에서 열차를 탔어요. 근데 목적지 기록이 없어요. 승차만 했어요. 강혁이 말했다. 야간 화물 혼합 열차에 탔을 거야. 사흘 전 밤 부산 출발 화물 혼합 편성이 뭐가 있었어. 이해나가 세종에게 조회했다. 이해나가 말했다. 사흘 전 밤 11시에 부산 물류터미널 출발 화물 혼합 편성이 있어요. 바로 KTX 화물 7호예요. 강혁이 말했다. 서정우가 직접 탔어. 이도현을 데리고. 그리고 대전 이전에 내렸어. 이해나가 말했다. 대전 전에 멈추는 역이 옥천이에요. 강혁이 말했다. 서정우가 옥천역 쪽에서 내렸어. 그리고 이도현을 두고 나왔어. 이해나가 말했다. 탐정님,
그러면 서정우가 지금 옥천 인근 어딘가에 있을 수 있어요. 강혁이 강민혁에게 바로 전화했다. 형, 옥천역 주변 수색 요청해. 서정우가 그 근처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 강민혁이 말했다. 알았어. 바로 움직일게. 강혁과 이해나는 옥천으로 달렸다. 이해나가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말했다. 탐정님, 서정우가 자수할 생각이 있는 걸까요? 강혁이 말했다.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마지막도 생각했을 거야. 근데 자수를 하면 이도현의 범행이 세상에 알려져요. 그게 목적이니까 자수할 가능성이 있어. 이해나가 말했다. 탐정님, 서정우가 피해자들의 복수를 위해 5년을 준비했잖아요. 그리고 자신 부인의 죽음까지. 그 사람은 처음부터 이 일을 마치고 나면 끝내려 했던 건 아닐까요? 강혁이 창밖을 보았다. 그 가능성이 있었다. 강혁이 말했다. 빠르게 달려요, 애나 씨. 이애나가 엑셀을 눌렀다. 옥천에 도착한 것은 밤 9시였다. 경찰 수색팀이 옥천역 인근을 뒤지고 있었다. 강혁이 세종에게 옥천 인근 산책로 CCTV 분석을 지시하게 했다. 30분 후 세종이 분석 결과를 냈다. 이해나가 말했다. 탐정님, 옥천역 북쪽 산책로 방향이에요. 강혁이 이해나와 함께 달렸다. 산책로 끝에 작은 정자가 있었다. 강혁이 정자 안을 확인했다. 서정우가 거기 있었다. 그는 정자 바닥에 앉아 있었다. 두 눈이 감겨 있었다. 손에 핸드폰이 들려 있었다. 핸드폰 화면에 문자 작성 화면이 열려 있었다. 수신인은 대전경찰청이었다. 메시지는 아직 전송되지 않은 상태였다. 강혁이 서정우의 맥박을 확인했다. 있었다. 강혁이 말했다. 구급차 불러요. 서정우는 저체온 상태였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옥천 인근 병원 응급실에서 기본 처치를 받은 후 경찰이 신병을 인수했다. 강혁은 병원 복도에서 경찰이 허가한 짧은 면담 시간을 받았다. 서정우의 눈은 떠져 있었다. 강혁이 자리에 앉자 서정우가 먼저 말했다. 찾을 줄 알았어요. 강혁이 말했다. 왜 자수하지 않았어요? 서정우가 말했다. 자수하면 이도현이 죽었다는 게 먼저 보도돼요. 근데 그 사람이 뭘 했는지는 나중에 알려지거나 아예 안 알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열차에 관을 두고 문서를 창고에 두었어요. 창고를 찾으면 다 알게 되니까요. 강혁이 말했다. 박재훈과 김태호는 어디에 있어요? 서정우가 말했다. 부산 남구 이도현 별장 뒷마당이에요. 이도현이 처리한 곳이에요. 제가 그 위치를 알아요. 강혁이 말했다. 5년이었어요. 서정우가 말했다. 더 됐어요. 부인이 사고 난 게 5년 전이에요. 근데 그 전부터 이도현이 그런 짓을 했던 건 알고 있었어요. 막지 못했어요. 막을 수 없었어요.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강혁이 잠시 서정우를 보다가 말했다. 당신이 찾지 않았더라면 5명의 이야기는 영원히 묻혔을 거예요. 서정우가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래서 한 거예요. 다음 날 부산 남구 이도현 별장 뒷마당에서 박재훈과 김태호의 유해가 발견됐다. 이도 현물류 창고에서 발견된 세 구의 시신은 DNA 분석을 통해 임수찬, 최기환, 정의선으로 확인됐다. 금속 상자 안의 문서는 이도현이 5년에 걸쳐 불법 자금을 세탁하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관련 인물들을 하나씩 처리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내부 기록이었다. 이도현이 5명을 직접 또는 측근을 통해 살해한 것으로 수사기관이 결론을 내리는데 이 문서가 결정적이었다. 서정우는 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그러나 검찰은 자수에 준하는 정황과 이도현 범행 증거 확보 기여를 양형 참고 사항으로 검토했다. 강혁은 강민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서정우 양형은 어떻게 될 것 같아? 강민혁이 말했다. 혁아, 그 사람이 한 게 살인이야. 어떤 이유로도 살인은 살인이야. 근데 동시에 5명의 진실을 밝혀낸 사람이야. 법 앞에서 그 두 가지가 어떻게 무게를 달지는 법원이 결정할 거야. 내가 장담할 수는 없어. 강혁이 말했다. 그게 맞아. 사무소로 돌아온 밤이었다. 이해나가 회의실에서 세종 화면을 닫고 있었다. 사건이 끝날 때마다 하는 그녀의 정리의식이었다. 강혁이 회의실로 들어와서 이해나 옆에 섰다. 이해나가 말했다. 탐정님, 이번 사건에서 처음 단서가 봉투 안 메시지였잖아요. 강혁이 말했다. 그게 없었으면 창고를 찾지 못했을 거야. 이해나가 말했다. 서정우가 처음부터 우리가 찾아주길 바랐던 거예요.
직접 신고할 수 없었던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복잡하고 힘든 방식으로 도움을 청한 거예요. 강혁이 말했다. 그게 맞아. 그리고 그 요청을 열차가 대신 전달했어. 이해나가 세종의 마지막 창을 닫으면서 말했다. 탐정님, 5명의 가족들이 이제 어디서 쉬는지 알게 됐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나가 조용히 말했다. 탐정님이 항상 그걸 제일 먼저 생각하잖아요. 살아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지요. 강혁이 이해나를 잠깐 보다가 창밖을 보았다. 한강 위 서울의 밤이 조용했다. 두 사람은 한참 그 밤을 바라보았다. 2023년 11월의 마지막 주였다. 서정우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변호인은 이도연의 범행 증거 확보와 피해자 가족들에게의 기여를 강조했다. 5명의 피해자 가족들은 부산 시내 작은 추모 공간에서 함께 모였다. 20년 동안 또는 5년 동안 가족을 잃고 가출이라는 이름 아래 묻혀 살았던 그들이었다. 김소율은 그 자리에서 아버지 사진을 들고 있었다. 강민혁이 강혁에게 전화로 말했다. 혁아, 이번 사건 수사 결과가 나오면 이도연 관련 전 재산이 몰수 절차 들어가 피해자 가족들한테 일부 돌아갈 수 있어. 강혁이 말했다. 그게 최소한이야. 강민혁이 말했다. 그래.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잖아. 강혁 탐정사무소 50층에는 나정이가 새 의뢰서를 들고 왔다. 조수인 그녀는 서류를 회의실 탁자 위에 놓으면서 말했다. 탐정님, 새 의뢰예요. 이해나가 세종을 다시 켰다. 강혁이 의뢰서를 집었다. 사건 파일 번호 2023-6 강혁 탐정사무소 6번째 사건이었다. 있는 것, 없는 것, 어색한 것. 합정동 50층 창문에는 서울의 밤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